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가장 쇼킹했던 뉴스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이제 중간 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끝나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를, 트위터를 가장 부자고 가장 독특한 사람이 인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sometimes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많은 예산안 같은 것들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집을 42살의 한 남자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낸시 어디 있느냐, 낸시 어디 있느냐,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사람들이 외쳤던, 폭도들이 외쳤던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낸시가 집에 있었다면 그가 낸시의 남편을 머리를 쳤다고 하고 팔과 여러 곳에 부상을 입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대상자가 낸시였을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대통령과 어떤 때는 똑같은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숨지면 승계 서열 2위인 사람이 망치 공격을 당해서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82살 된 남편이 그의 공격으로, 망치 공격으로 다치고 수술받고 완전하게 의사들은 회복된다고 하지만, 이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건 정말 미국이 위험할 때까지 다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와는, 이 인간과는 또 별도의 문제로, 42살의 이 남자가 과거에 소셜미디어를 했다가 지난해에 갖가지 음모론을 다 본인의 페이스북 등등에 링크시켰습니다. 가장 많이 링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벽에 가이어 마이크 린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선거 끝나고 개표 끝나고 나서도 백악관을 그렇게 드나들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주장을 했었던 벽에 가이의 비디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많이 링크를 시켰고, 백인 경관의 목졸림에 의해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는 그렇게 숨진 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숨졌다고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코비드-19 백신은 엘리트들이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퍼뜨린 것이라고, 그걸 맞으면 숨진다고, 그런 수많은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당시에는 코비드-19 백신 처음 시작했고 했을 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칩을 심는데 사람 몸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낸시 펠로시가 그 본인의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부자입니다. 이탈리아계 낸시 펠로시 자체는 아버지도 저쪽 동부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남편은 이제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언제였던가요? 20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그쪽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220만 달러를 주고 샀고 지금은 600만 달러입니다. 뒤에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낸시 어디 있어? 낸시 어디 있어? 낸시가 없었죠? 워싱턴에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 폴 펠로시를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지금 팔도 다치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폴 펠로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911 전화를 할 기회를 잡았었고, 그리고 하원 의장의 집이기 때문에 경관들이 자주 순찰도 돕니다. 현장에서 경관들이 낸시 펠로시 남편을 이 침입자가 망치로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태클을 걸어서 그를 쓰러뜨렸죠. 이 일은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떻던, 평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그 조금 전부터 그랬지만 정치인들이 음모론 퍼뜨리는 것을 다반사고, 특히 이 음모론들은 거의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때로는 본인들이 음모론을 믿기도 하겠죠. 그러나 많은 제정신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음모론을 믿지 않으면서 사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끌어들이고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당시에 220만 달러를 주고 샀지만 지금은 한 집값이 많이 올라서 600만 달러 정도 된다는 이 집에 쳐들어가서 낸시 하다가 911 전화를 걸을 남편이 기회를 잡았고, 또 항상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금방 법집행관이 왔었고, 법집행관이 목격자인 겁니다. 무슨 팔도 부러지고 골절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고 리커버는 된다고 하지만 낸시가 집에 없으니까 이 남편을 묶으려고 시도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42살의 남자는 원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어렸을 때 자라다가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왔는데, 버클리에서 살고 무슨 친구들이 진보 결혼식을 하면, 진보 누드 결혼식에 하면은 갔는데 사진 보니까 본인만 옷을 입고 있어요. 누드 결혼식장에서 다 누드로 결혼식을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들 계속 음모론에 빠져 살다가 본인은 이제 햄프 주얼리라고 하죠. 엘러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라든가 이런 천으로 주얼리 만들어서 팔찌 같은 거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극우 음모론자들의 음모를 그렇게 믿고 본인의 소셜미디어로 퍼나르고, 특히 지난해에 많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론 마약했었던 이런 적도 있고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큰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무슨 샌디에고의 어떤 시의원도 집에 누가 불을 지르고, 왜냐하면 코비드 19 때 백신 맞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밤에 자다가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놀라고 다 집 밖에 뛰쳐나고 이런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요, 여기저기 지역 정치인들이 음모론자들이 믿는, 극우 음모론자들이 믿는, 그리고 거의 그 사람들은 공화당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곤총을 들고 그 집 앞에 있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큐아난의 음모론을 믿는 거죠. 큐아난. 그 음모론의 큐아난. 이 큐아난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큐아난을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도 하고, 시작은 그쪽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상대를 누르고 가서 짓밟아, 때려, 펀치를 날려버려, 다치면 내가 돈 줄게, 내가 변호사 붙여줄게, 내 돈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5년, 6년이 지났죠? 7년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인간이 억눌러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폭동인데도 대단한 애국자들이 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공화당들이. 다른 거는 경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범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원인 진단을 달리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각이 다르고 처방전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그 가짜 큐아난 음모론을 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하고 막 쳐들어가고 의사당도 쳐들어가도 된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 다 사면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는 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 다 상관없이 말을 험하게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가짜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하고 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퍼뜨리고 하는 공화당의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화당 정치인이 이것을 멈춰야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82살의 남편이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고 경관이 빨리 도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원 의장 집이니까 주변에 늘 그 웰빙 순찰 같은 것도 하고 잘 지내고 있나. 그러니까 그나마 빨리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이 나서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미국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국가에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그제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한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많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여러 주장들을 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이 남편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걱정될 문제입니다. 이게 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이 오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미국은 무서운 순간이 시작이 됐다라는 뜻에서 저는 너무너무 이 문제가 소름 끼치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또 선거철이고 하니까 선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지켜봐야지 될, 지켜보지 않아도 어디선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안 터지면 좋지만 그런 위기감이 있는 이슈입니다. 중간 선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 트럼프에게 투표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에 위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죠.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 망치 많고 쓰러진 거, 이런 일들도 있었고, 지금도 공화당의 후보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본인이 선거에서 지면 졌다고 승복하지 않을 소송 준비부터,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물어봐요. 선거에서 지면은 승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대통령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그들이 따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의 지지를 받아서 본선거 11월 선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깨끗하게 승복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뉴스부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개표한 그날부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왜 더 나쁘냐면 정말로 억울하게 뭔가 재개표를 해야지 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남발되고 그러면 지금 공화당에서 많이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끝까지 신사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도 조금 억울한데? 억울한 감이 조금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은 또 다 누가 될 것이며 이런 지금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가 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중간 선거는 선거 개표 결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과도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아직 모른다이지만
선거는 언제나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선거 결과의 정확성, 그걸 모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크게는 물론 나와 있죠. 무슨 뭐 경제 우선, 그 다음에 범죄, 이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는 것. 민주당에서는 뭐 낙태,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예민한 부분을 저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볼 텐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자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주지사 후보가 덕 마스트리아노와 그 조시 샤피로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덕 마스트리아노가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를 하고, 펜실베니아주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과거에는 트럼프가 한번 이겼었고 그 전에 부시가 아주 오래전에 이겼었고 했었던 스윙 스테이트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갔던 주입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 후보가 덕 마스트리아노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선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하냐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되면 위협되는 거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바이든 인준을 거부하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제 발로 걸어갔었던 사람이 주지사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또 펜실베니아 사람들의 상당수도 그런 점들을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자체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펜실베니아주는 다른 경제 이런 이슈도, 당연히 경제는 언제나 중요하지만요. 모든 주, 모든 유권자에게. 근데 그게 조금 더 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아주 예민한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월요일부터 무엇을 보셔야지 되면은, 보통 이제 선거 한 열흘 전, 뭐 열하루 이틀 전쯤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약간 뭐 1%, 1.5%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도 내내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일을 보면은 유권자들에게 잘해주겠다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역마다 방문을 하면서 뭐 뉴욕에서 펜실베니아는 부통령도 같이 가고 하면서 그 뭔가를 주잖아요, 유권자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그게 선거날까지 연결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또 예로 들어드리면, 펜실베니아는 말씀드렸고요. 로스앤젤레스는 범죄입니다, 이슈가. 제가 어제 새벽에, 금요일이었었죠. 새벽에 그라지 도어가 열리질 않아서, 그래서 조금 시도를 열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껐다 켰다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다가 우버를 타고 갔습니다. 우버를 타고 가니까 이제 기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젊은 기사분이셨거든요. 소수인종 기사분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LA에서 그 리카루소를 그 시장으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카루소가 캐런 베스에 비해서 굉장히 뭐 경찰 병력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홈리스 피플도 집도 뭐 1년에 얼만큼을 짓는다고 하고, 뭐 말을 훨씬 세게 합니다. 캐런 베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 그리고 리카루소는 이탈리아계고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부자였고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본인도 부자고 하는. 그런데 이제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범죄 이런 것을 우선 보니까, 홈리스를 우선 보니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캐런 베스 안도, 심지어 캐런 베스의 안도 금방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카루소는 캐런 베스보다 훨씬 더 무슨 뭐 경찰 병력도 뭐 한꺼번에 확 증원한다고 하고, 그런 홈리스 피플 집 짓는 것도 엄청 많이 짓는다고 하고, 그게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말이라도 시원하잖아. 저 사람 저렇게 해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신문에서 그 말을 하면 또 적어주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또 리카루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없어요. 캐런 베스가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뻥뻥 막 풍선 불듯이 리카루소처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방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든 정치계로 복귀를 하지 않겠어요? 리카루소는 그냥 부동산 개발하던 거 하면 됩니다. 리카루소가 이제 그동안 많은 것을 개발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도 좋아하고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뭐 경제 뭐 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리카루소가 얼마나 많이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 로비에 썼던 기록, 스캔들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유권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홈리스 피플이 이렇게 많고 범죄가 이렇게 많은데 카루소가 한다고 하잖아 하면서 그 젊은 그 우버 기사도 나는 카루소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저의 의견은 전혀 말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보다 조금 약하게,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방송도 아니고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정도는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는 동안에 대화를 나눌 수는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죠. 아, 유권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 하는 말들을 다 믿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범죄와 홈리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으로는 또 기본이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에 약하다, 범죄자를 키운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화당이 선거 캠페인을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난 며칠 사이 이렇게 제가 뉴스하다가 텔레비전 광고 보잖아요. 공화당 광고는 전부 범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화당이 들어오면 싹 청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유권자에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다. 해서 이 같은 어필이 중간 선거 때까지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열흘 남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런데 선거에서요, 열흘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서프라이즈가 하도 많아서 제가 뭐가 서프라이즈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11월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who knows. 선거철의 서프라이즈는 한국에서만 북풍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동서남북풍 다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맞지 않았던 적도 많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예전에 비해서 그 여론조사 기구가 여론조사를 하는 횟수도 무척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선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장담할 수는 없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트위터를 조금 전해드리면, 트위터는 어제 아침에도 제가 비교적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최고로 특이한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장 중요한 4명을 싹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인수 과정이 끝나는 순간 에스코트 당해서 나갔어요. 법정책 전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이제 트위터에서 퇴출한 그런 그 법 전문가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내쫓고 자신의 프로필을 Chief Tweet이라고 당장 이 테슬라의 CEO, 스페이스X의 CEO가 바꿨습니다. 새해가 자유가 됐다, 새해가 풀려났다, 이렇게 처음에 트윗을 했잖아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 한국 분들도 많이 쓰시는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표현의 자유의 장이다.
이걸 물론 한쪽에서는 혐오스러운 게 엄청 늘어나겠네.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요, 반유대주의적인 발언, 여성 혐오 발언, 인종차별 발언, 이런 굉장히 포악한 언어들이 트위터에 쫙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일론 머스크 이전에 많이 막았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도 일론 머스크가 한 두세 번째 될걸요. 뭐 그리고 조금 지금 바로 앞이 저스틴 비버인데, 저스틴 비버도 거의 이미 따라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인수한다 안 한다 실패 이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440억 달러의 테크 주식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인은 원래 얘기했었던 그런 비슷한 금액에 사게 됐는데, 요즘 테크놀로지는 안 좋죠. 1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었었던 테크놀로지가 뭐 팬데믹도 지나갔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던가 등등의 이유로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부 주식값 뭐 최근에 두 자리 숫자로 뭐 내려가기도 했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푼다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것 보니까 어떤 그 광고 회사예요. 우리 손님 가운데서 12군데 회사는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들여오면, 지금 퇴출당했는데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또 친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전기 자동차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데리고 오면 우리는 트위터에 광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다, 본인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거의 뭐 2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사용자에게 무조건 그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을 하고 등등 이런 것들, 가짜뉴스, 음모론도 쫙 등장하지 않겠어요? 큐아난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홍보했었던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그 표현의 자유의 절대론자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법을 위반한 그런 트윗만 내린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도 얼마 전까지 한창 의사당 폭동 사건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많이 자신들의 이 플랫폼에 모으면 모을수록 그게 광고주들한테 어필하기가 좋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 벌기 위한 게 어느 수준에 올라서면은 그게 목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회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페이스북도 트럼프 전 대통령 거짓말 얼마나 많이 실어서 돈 엄청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광고로 인해서. 그리고는 어느 순간 뭐 선거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싹 다 닫아버렸잖아요. 지금은 무슨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서 꼭 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만 그 컨텐츠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내가 법에 위배되는 것만 내리겠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트위터의 그 수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장 그 카니에 웨스트 예라고 요즘 이름을 쓰고 있는 래퍼는 다시 트위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네요. 어제는 올라왔던데요. 막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적인 그런 그 발언을 많이 해서 중지 개정 당했었었는데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뭐 반대하고 뭐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사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 큐아난 음모 이런 것들 금지했었거든요, 그동안. 페이스북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엔 돈인데 디지털 광고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콧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보이고 있고, 그런데 현재 수입은, 유일한 수입은 광고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추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걸 자신은 광고가 싫다고 했었거든요. 이걸 구독료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트위터가 뭐 한 달에 한 뭐 4달러, 5달러 구독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또 말을 또 살짝 바꾸던데요. 어제 보니까. 관련성이 높은 광고는 컨텐츠다. 그게 관련성이라는 게 나와의 관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건 컨텐츠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위터가 의미 있는 변화는 사실은 비용인데 비용 줄인다고 했어요. 나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위터 비용은 줄여야 돼. 그리고 뭐 돈도 이윤을 높여야 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돈 버는 걸 보면은 지난해에 매출이 100만 달러일 때 그 트위터 직원은 1.5명, 메타, 페이스북의 직원은 0.6명이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가 되고 난 뒤에 결국은 75% 트위터 현재 직원이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25%만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어제 벌써 4명의 CEO들을, 각 분야의 CEO들을 해고시켰잖아요. 각 분야의 CEO들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비용 문제가 있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돈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440억 달러가 들어갔잖아요. 어느 은행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누가 얼만큼 투자를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인 뭐 억만장자들이 투자도 조금 하고 했다면 뭐 카타르의 부자 이런 사람이랑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내 돈 갖다 쓰기만 해, 나한테 아무런 배당금 안 줘도 돼 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새가 자유로워졌다, 새장에서 나왔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본인은 이게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440억 달러를 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40억 달러의 세장에 갇혔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축하했고,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도프, 푸틴 이전의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대통령하고 총리도 시켰다가 지금은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을 하는 푸틴의 푸들 당장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에게.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부탁하더군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위성 시스템, 인터넷으로 통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타링크라는 거, 그거 걷어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너무 축하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트위터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너무 폭력이 심해지고 하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그 좌파의 규제다, 뭐 좌파 엘리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경제야 뭐 지금 임금 인상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좋아하겠죠. 그러면 돈이 조금 덜하니까 밖에 나가서 조금 덜 쓸 테고, 만약에 많이 쓰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또 물건값이 오르고, 그 물건값이 오르면 또 직원들은 회사에 가서 돈 올려주세요 하고, 그 회사는 돈을 올렸으면 또 상품값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임금이 9월 달에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한 달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국가 그 경제는, GDP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분기 만에 처음으로 올해 3분기에 2.6% 성장이었다는 것. 2분기, 1분기에는 올해 6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그 정도인데, 여전히 이제 뭐 이자율 같은 것 때문에 주택 판매 안 되고 뭐 새집 판매, 펜딩 판매 전부 좀 안 되고 있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자율 0.75% 인상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보면서 경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문제를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몇 주일 전이었었는데요. 며칠 전에 주말에 전해드렸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그 공화당의 칼럼니스트가 푸틴이 니키타 프루시초프처럼 끝날까?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끝날까 했잖아요. 두 사람 다 결국은 쿠데타에 의해서 이 고르바초프는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권력에서 밀려나서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후르시초프는 밀려나고 나서 그냥 사진이죠. 완전히 연출이죠. 막 가드닝하고 이런 사진 나오다가 1년 만에 숨졌고, 어느 형태일까? 고르바초프는 나중에 도전을 해보지만 옐친에 의해서 그냥 물러나고 말죠. 그리고 오래 얼마 전에 숨졌고요. 오래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푸틴이 없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전쟁에서 푸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게 나오고, 그럼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대강 이대로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얼마 전을 저는 한 9월로 보겠습니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대통령을 내리거나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는 것. 후르시초프나 고르바초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푸틴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구를 그 자리에 놓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의 정치는 민주주의나 독재 정치나 전부 어떠한 그 집단에 의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돈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다. 푸틴도 혼자는 못하는 거죠. 돈으로, 이념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의 엘리트, 러시아의 사업가, 러시아의 관료들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하니까 그 어드밴스를 보면서 내부에서는 재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러시아를 떠납니다.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핵, 무슨 뭐 에너지 이런 것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의 식당, 부엌의 식탁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푸틴이 실수했다.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푸틴이 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지금 당장 푸틴이 물러나거나 핵물질을 쓴다던가 푸틴을 전복시킨다던가 하는 뜻은 아니지만, 나라를 이끌고 푸틴이 아니라 푸틴 뒤에서 돈도 되고 이데올로기도 되고 뭐도 되고 뭐 하는 것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치 시스템으로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이럴 때는요, 서구도 러시아의 무정부 상태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체면을 차리면서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출구작전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본인이 뭐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푸틴이 그런 기회를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하다가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굉장히 싫어하죠. 푸틴의 집권 23년 가운데 이 같은 위험은 처음이고, 예전에 무슨 뭐 학교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뭐 체첸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잠수함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33명인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숨졌던 학교 사건도 있었고, 잠수함 사건에서도 118명이나 숨졌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푸틴은 푸틴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면전을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냥 특수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에 갔으니까. 엘리트들도 언제까지는, 적어도 9월 이전에는 푸틴이 질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런 우크라이나에, 아니 서구도 그래. 자신들이 그렇게 유럽도 에너지로므로 피해를 보는데 계속 우크라이나를 돕는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틴이 질 것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뭐 큰 효과를 못 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군사작전도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있고 평화협상 시도를 하는 것처럼 말이라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이렇게까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푸틴이 질 수가 있어? 스스로를 그 세뇌시켰는데 징병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일반인들까지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특수작전이 아니구나.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해방군이다라고 반겨주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푸틴은 이걸 대단한 애국심, 애국전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죠. 아무리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의 이게 정치인인지 사이비 사기꾼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의 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말 같은 것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징집령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애국전쟁이야 라고 하는 거죠. 모스크바는 부자 동네잖아요. 남자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할 수 없이 모스크바 시장이요. 10월 7일에 징집제는 끝났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어머 모스크바는 징집제가 끝났다는데 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막 로비를 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큰 굴욕 없이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이 원했었던 그냥 얼굴 체면 차리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엔가는 휴전이 되겠죠. 휴전이 돼도 푸틴이 그 임기에 있는 한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이미 경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징집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푸틴 정권이 징글징글해. 경멸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자 확신도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합병당한 4군데도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9월 달까지는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돈 있고 힘이 있고 이데올로기 있고 또 자신들의 무슨 뭐 용병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푸틴을 지지하기로. 그런데 이게 지는 시나리오가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사적으로 실패하면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푸틴이 그리고 아주 안정적이고 뭐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호전적이고 좀 불안정하고 위험한 인물이죠. 핵을 쓰겠다고 얼마나 많이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쓸 수도 있다고. 아마스 겔리아모프 이분이 이제 크렘린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랬더니 이제 뭐 러시아의 무슨 분석 뭐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인데 크렘린의 몇 주일 그리고 그 크렘린 내부와 외부의 몇 주일 길게 잡으면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신뢰를 점점 그 푸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야 지금 나라가 우리 손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내 목숨도 푸틴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결론 내린 사람도 있고 몇 주일 안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 안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때에 이 시스템 안에서 후계자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를 이제 찾기 시작하겠죠. 그 리스트들이 뭐 쫙 나와 있습니다.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하게 뭐 러시아 지금 이데올로기를 많이 세웠었던 어떤 남자의 아들 뭐 그 사람은 같이 지금의 그것과 결탁이 돼 있지만 젊으니까 아들이니까 드미트리 페트로슈프라는 뭐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아들이고 뭐 전에 이 젊은 사람도 장관을 했어요. 하지만 젊으니까 굉장히 좀 프레시해 보이잖아요. 클렘린의 부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징집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모스크바의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렉세이 밀바니
푸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던 것이 있거든요. 나발니죠. 알렉세이 나발니가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쓴 게 있는데 나발니,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알렉세이 나발니, 그 푸틴이 막 뭐 독 타고 이래서 독일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러시아로 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엘리트 그룹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구소련 전에 제국주의에서 저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 시절에 우리 것이었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돼 하는 것에 대한 그 제국적 그런 것이 바뀐 것이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더 바꾸려면 러시아를 민주주의 공화국 파워로 만들어야지 된다. 의회에 힘을 실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회가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수기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잘 공조해서 하도록 해야지 되지,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파괴적인 그룹이 딱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오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쓴 그런 그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파워를 갖도록 지금 갖고 있는 푸틴을 밀어왔었던 엘리트 그룹들이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격적인 그룹이 그걸 더 뒤집어 엎어서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공격적인 그룹에 이번 전쟁에도 푸틴에 충성파면서 푸틴의 요리사요, 뭐 아프리카 그쪽에 막 용병을 갖고 있고 그 용병은 너무 잔혹하다면서요. 그런 사람, 범죄자고, 예브게니 프리고진, 체첸의 독재자라든가 역시 용병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차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만에 망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다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인데, 제가 지금 뉴스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전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봤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미국에서 이 뉴스를 보도한다면 굉장히 큰 사고네요. 할로윈 파티에서 한국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이 다쳤다는 겁니다. 이 뉴스도 내일 전해드릴 테고, 이건 뭐 해외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뉴스 매체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해외에서 보는 걸 하나를 이렇게 딱 쳐주면 좋을 만한 그런 이슈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